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한국 한문학에 의해 6장. 6장을 보시면 그 한국 한문학의 역사적 종계라고 나와요. 역사적 종계라고 나오고, 페이지는 103페이지. 103페이지를 보면 한국 한문학의 역사적 전개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로 103페이지를 펴시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장입니다. 오늘 되도록이면 15장, 10장 정도까지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국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록문학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기록문학. 물론 이제 기록문학 이전에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전되는. 그러니까 판소리, 신화 이런 거 같은 건 구비문학이고 기록문학이 있죠. 그래서 103페이지에 보면 국문학의 발생과 한문학이라고 나와요. 103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 첫째 줄에 보면 문학사는 구전문학으로서의 국문학사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국문학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이었다가 향찰이 나오죠. 103페이지 둘째 줄에. 여기 이제 신라의 문자죠. 향찰. 음부분하고 뜻부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향찰 문자죠.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신라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점점점 조선으로 가면서 우리 어떤 글들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 거기 그 10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문자 시대와 겹치는 시간대의 구전 문학은 구전되면서 또 문자와 결합해서 기록 문학으로 전이되게 됐다. 이 전이라는 건 옮겨간다는 거예요. 전이. 전이 된다는 말을 할 때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104쪽으로 넘어가시면요. 104쪽 넘어가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신분의 분화와 함께 나타난 지배층은 자신들만이 공유하기 위한 정보를 문자로 남기려는 욕구가 강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보를 이제 문자로 남기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게 이제 그게 기록문학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최초의 것이 이제 사원 사구로 돼 있죠. 거기 그 104페이지 밑에서 한 10줄 정도 쭉 올라가면 사원 사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글자라는 거예요. 네 글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뭡니까? 공무도화가 같은 공무도화가 있죠. 공무도화가. 그런 거 보시면 어떻게 되죠? 공무도화, 그다음에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화. 이렇게 네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글자, 네 글자로. 공무도와 공경도와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사원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글자고 네 개의 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상대 시가죠. 옛날의 시가. 그러니까 상대 시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고대 시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옛날 시가를 상대 시가, 고대 시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04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우리 민족의 기록문학 나왔죠. 그것이 중국 문학의 영향 아래 한자를 표기 수단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게 나오죠. 남북국 시대,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위쪽에는 발해가 있고 밑에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네 나라를 남국이라고 하는 거고 요 발해를 북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향탈 문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백사쪽 아랫부분에 나오죠. 훈과 이 훈이라는 건 뜻이라고 써서 뜻. 훈 있죠. 뜻과 음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문학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105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그 향과 향찰 문자 이거 계속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의 105쪽에 보면 향찰 표기는 임신서기석 이렇게 나오죠. 첫째 줄에 두 번째 단락. 이게 뭡니까? 임신년 이거 해요. 임신년에 선은 이제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하다. 맹세하다. 기는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기록한다. 석은 돌이죠. 돌에다가 맹세해서 기록했다. 이게 임신서기석이죠. 그래서 한자를 우리말의 어순으로 배열했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우리말의 어순으로 배열하는 거 이게 일종의
이두라고 해요. 이두. 그러니까 이두는 우리말식 한자 표기라고 해요. 한자 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를 사랑한다 하면 애국이잖아요. 애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우리말식으로 하면 국애를 쓰는 거예요. 국애. 국가를 이게 먼저 나오고 사랑한다. 애 그다음에 나오고. 자, 요것을 우리말식 한자 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향찰 표기법 있었다 뭐 그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고려시대는 문신정권기와 무신정권기 원간섭기로 나눌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써놨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 시기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만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문학의 이해 공부하실 때는 좀 크게 공부하세요. 자, 106쪽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송나라 말기에 이제 송나라 때 발달한 성리학 인간 성품을 공부하는 거죠. 성리학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정치 이념이 되면서 이 신흥사대부가 나오죠. 중심이 돼서 이제 조선을 세우는 거고요. 이 조선은 이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워진 나라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6쪽의 마지막 줄을 보면 그래서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해서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생성되기 시작한 이 민족 국가가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네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가야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07쪽의 첫째 줄에 이 고구려가 가장 앞선 선진국이었다는 게 나오죠. 고구려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 한사군 여기 그 107쪽에 그 세 번째 줄에 한사군 나오죠. 낭랑, 뭐 진번, 그 현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한 나라에 설치한 그 뭡니까 네 개의 그 도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뭐 관제라든가 정치 조직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수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4세기 후반 소수리망 때 율령을 반포했다는 말 나와요. 율령. 반포 이렇게 나왔는데 율령은 법이라고 써놓으세요. 법을 반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황조가 이야기도 나오고요. 국민왕의 뭐 그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7쪽의 마지막 단락에 한반도 남반부의 사정도 비슷했다.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신라의 전신인 진국에서 중국의 한나라로 이제 국서를 보내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백제 시대에서는 근초고왕이 나와요. 이 근초고왕은 그 영토 확장을 한 왕이에요. 영토 확장. 영토를 확장한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일본 같은 데도 보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8쪽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사국 시대의 한문학이라고 나왔어요. 사국 시대. 그러니까 네 나라라는 거죠. 사국이라는 게. 그 시대의 또 한문학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국 시대의 한문학을 보면 그 시대에 이제 많은 기록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망실이라는 거는 없어질 망자에다 이를 실자거든요. 전해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 한문학에 대한 이해가 이 자료를 통해서만 이제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사국 시대 다시 정리를 하면 요 사국 시대의 이 한문학은 이 상대 시가가 있죠. 상대 시가. 뭐 우리가 말한 황조가라든가 구지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시도 있고요. 한시. 그다음에 뭐 산문. 그다음에 시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바위에다 기록했다 해서 기석이라고 그래요. 바위에다 기록. 이게 이제 바위에다가 쓴 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기석 또는 금성문이라고 하죠. 묘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돌에다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기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가는 시에 대한 노래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무등산가, 뭐 선운산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있다.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나라가 이제 이 멸망을 하게 돼요. 이제 밑에 있는 남북 시대도
점점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야부터 이제 멸망을 하죠. 562년, 백제 같은 경우는 660, 고구려는 668 이렇게 이제 다 멸망을 하죠.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0페이지 넘겨보세요. 110페이지. 110페이지에 넘겨보시면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고구려 역사서 6기가 100권의 분량으로 편찬되었다. 광개토대왕비의 문체 등은 고구려 한문학의 수준을 짐작했다. 그래서 이제 인삼찬 나오죠? 거기 보면 인삼찬 나옵니다. 넷째 줄에. 인삼에 대한 찬양. 인삼찬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나왔죠? 여수장 우중문시. 그러니까 뭡니까?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드리는 글. 이걸 여수장 우중문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써놨어요. 그런 것들도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서기석이 아까 설명드린 거 나왔죠. 밑에서 110페이지 다섯째 줄에 임신서기석. 그러니까 그 화랑들이 나라에 충성할 걸 맹세했다는 거예요. 임신서기석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1쪽 보십시오. 111쪽을 보시면 거기 이제 쭉 뭐 나오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한 12세 줄쯤 내려가면 인재를 일본에 파견해서 유학을 전하기도 했고 왕릉에서 출토된 지석 나오죠. 지석. 금성문. 요 지석 할 때 이 지자가 기록할 지자예요. 기록할 지라고 써놓으세요. 한자. 돌석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장이 유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11쪽에 이제 보면 111쪽을 보시면 그 삼국시대 한문학이죠. 삼국시대는 거기 좀 밑줄 치세요. 삼국시대는 가야가 완전히 멸망한 때인 562년부터 백제가 멸망하는 해인 660년까지 잡는다. 이게 삼국시대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야가 이제 먼저 멸망을 해요. 112쪽에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13쪽으로 가보면 113쪽에 가보세요. 113쪽에 이제 여수장 우중문시가 있죠. 위에서 한 7, 8째 줄에 보면 여수장 우중문시. 그러니까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주는 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삼국사기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신기한 책략은 천문을 끝까지 공부했고 이 앞에는 그대의를 좀 써보세요. 그대의가 빠졌어요. 신기한 앞에.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천문을 끝까지 공부했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대의라고 써보세요. 그대의 절묘한 책략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네. 싸움마다 이겨 공이 아주 높으니 만족함을 알았거든 그치기를 바라노라.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족함을 알고 그만 물러가라 뭐 이런 이야기죠. 예, 을지문덕이 쓴 시예요. 을지문덕. 여수장 우중문 씨는 을지문덕이라고 좀 써놓으십시오. 이 사람이 쓴 시죠. 그리고 이제 114쪽에 보면 진흥왕 나오죠. 그 셋째 줄에 보면. 그래서 이 진흥왕이 불교를 확장했다라는 거 나오고 있어요. 진흥왕.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도 불교를 이제 진흥왕 이후로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가는 신라의 노래라는 거 뭐 그런 이야기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교 관계를 이 시기에 많이 했다는 이야기. 자, 116쪽으로 넘어가서 116쪽에 가면 이제 남북국 시대의 한문학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남북국 시대의 한문학도 알아두는 게 좋다. 아까 남북국 시대는 이야기했어요. 특히 이제 발해가 북국이라고 그랬어요. 발해. 발해의 역사도 많이 이제 공부하면 좋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해의 역사가 이제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데 그런 그 발해의 역사가 우리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그 118쪽에 보면 그 중간 정도 양태사가 지은 밤의 다스미 소리를 듣다 이런 말 나오죠? 거기 야청 도의성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가로해 놓고 밤에 청 듣는다. 이 도자가 다듬이질할 도자예요. 다듬이질할 도. 그리고 옷소리죠, 옷소리. 이런 다듬이 소리 듣는 고향 생각하는 노래 뭐 이런 것들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라가 이제 점점점 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20쪽. 120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또 시가 하나 나오죠. 경주 용삭사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최광유의 작품이에요. 최광유.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최광유라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이 최광유의 경주 용삭사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나오죠. 날듯이 아름다운 사찰 푸른 하늘에 걸려 있고 월궁의 피리 소리 역력히 들리는 듯 하도다. 그런 말 나와요. 흔들리는 등불은 반딧불처럼 오솔길 비추고 무지개 구름다리 돌문의 그림자 드리우네. 사람은 물을 따라 흘러 어느 때나 그치는지 대나무를 둘러친 추운 산은 만고의 푸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사람과 거기다 써보세요. 자연의 대비죠. 이걸 잘 다루고 있어요. 사람과 자연의 대비. 그래서 이제 용사라는 게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용사라는 건 뭐냐면 고전의 어떤 구절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고전의 구절을 인용하는 걸 용사라고 하거든요. 하지 않고 상쾌한 느낌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1쪽에 보면 121쪽에 이 최치원이 나와요. 셋째 줄에 최치원 나오죠. 이 최치원은 삼국사기 열전에 뭐 기록이 됐다. 그래서 이제 격황소서 그 셋째 줄에 보면 황소의 난을 이제 정벌하는 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황소는 사람 이름이에요. 황소라는 게. 뭐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소가 이걸 글을 보고 나서 이 최치원의 글을 보고 나서 막 이렇게 미끄러질 뻔했다 놀라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글을 그만큼 잘 썼다는 것이고 그 밑에가 이제 가을바람에 개로이 읊조린다. 이게 이제 추야 우중이라고 하는 최치원의 한시입니다. 최치원이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가죠. 조기 유학을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조기 유학을 갔을 때의 심정을 쓴 거예요. 세상에 나를 알아두는 이 적고 한밤중에 이제 창밖에 비가 내린다. 그런데 등불 앞에 내 마음이 만리를 달린다. 내 마음은 뭐예요?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만리를 달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고요. 122쪽으로 이제 가보면 122쪽에 고려시대 한문학 나오죠. 뭐 고려시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특히 과거제도 이런 게 많았죠. 광종. 거기 셋째 줄에 보면 광종이 그 과거제를 만들어요. 과거제도. 만들고 노비 안건법이라고 해서 이 노비를 이제 평민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요.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 이거는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공부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문을 뭐 쭉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123쪽에 가면 박인량이 나와요. 셋째 줄에 박인량. 이 박인량이 이제 문장이 더 능통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단락에 정지상이 나와요. 정지상. 시의 제주꾼이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되게 잘 글 썼는데 칠원 절구시가 하나 나오죠. 해동 삼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동 삼첩. 그 밑에 보면 중국의 양관 삼첩에 빗댔다 18번 각주를 보세요. 123페이지. 이별할 때 세 번씩 연창하면서 부른 노래인데 왕유의 송원이 사한서라는 곳에서 유래가 됐다는 것이 또 쭉 나오고 있어요. 왕유의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비겐 언덕 풀잎이 푸른데 남포에서 인보내는 그런 그 구슬픈 노래 대동강 물이 언제나 마르겠느냐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는 그러니까 대동강에서 사람들이 이별하기 때문에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124쪽으로 넘겨보시면 오호도 뭐 위에 있는 이규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규보 나오죠. 이규보도 고려시대 유명한 문장가죠. 동명왕편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이 동명왕편도 이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호도라는 게 그 밑에 있죠. 오호도. 이승인과 그 뭡니까 드높았던 도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도운 이승인과 단심가로 충절을 높인 포운 정몽주가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졌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불운을 겪었다는 게 나오고 있죠. 목은 이색, 그 다음에 이제 부병루. 이색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병루라는 작품이 그 밑에 124쪽 아랫부분에 나와요.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깐 부병루에 올랐어라.
빈성에 조각달만 있고 섬돌에는 천년 세월이 있네. 찾으셨죠? 세월이 있네. 그래서 기린마 한 번 가서 오지 않고 천소는 어디에 거닐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주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린말 타고 갔는데 안 돌아오는 이야기. 자, 125쪽으로 이제 가보면요.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말기에 이제 그런 한문학에 관련된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규보 같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동명 이걸로 이제 유명하다는 거. 이규보는 또 파한집 같은 것도 있죠. 한가로움을 깨뜨린 노래. 그다음에 이승인 같은 사람. 오호도라는 또 작품이 있어요. 오호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몽주 같은 경우는 단심가라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 때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5쪽으로 넘어가서요. 125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 뭐 그 밑에 있는 뭐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뭐 작품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6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규보 나왔죠. 네 번째 줄에 백운 소설. 이규보의 백운 소설. 요 백운이라는 게 이규보의 호예요. 호. 이규보의 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그 가전체 작품들이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달 밑에서 둘째 줄에 사람의 이야기를 사물 현상에 가탁해 서 지은 것을 가전이라고 하는데 고려 중기 임춘이 술을 의인화해서 지은 국순전이다. 술을 의인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국순당이 술과 관련 있잖아요. 돈을 의인화한 거 공방전. 그러니까 공방이라고 할 때는 이 공이라는 게 구멍 공자고요. 방이 네모 방자예요. 네모 방자. 그러니까 이 엽전이 어때?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네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이고 요게 방인 거죠. 그래서 공방 엽전 돈을 의인화한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청강사자 현부전 같은 경우는 거북이를 의인화했죠. 거북이. 죽부인전. 그다음에 이제 시경함이진 정시자전. 이건 이제 정시자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뭔 모양이죠? 지팡이 모양이죠. 이게 지팡이를 의인화한 겁니다. 정시자전. 126쪽 밑에서 한 다섯 줄에 정시자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6장은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 때의 문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이 이제 조선 전기의 한문학이 되는 거예요. 7장을 보시면 조선 전기. 자, 거기까지 일단 이번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의 그 한문학의 흐름이 나오죠. 조선 전기. 특히 이제 이 박지원이 등장을 해요. 131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 박지원은 양반인데 평민들의 글들을 많이 썼다는 거죠. 평민들에 대해서 글을 또 많이 쓴 사람이 연한 박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관광문학이 있었다. 132쪽의 두 번째 단락에 그러니까 관과 관련된 일을 썼다는 거죠. 관광문학이 또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그 뭐 다음 살인파 같은 경우 어떻게 나와요? 살인파. 훈구파와의 정치적 대립을 하면서 사대부 문학의 방향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 훈구파들은 약간 이제 뭐랄까요? 치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글을 이런 걸 중시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살인파들은 도를 추구해 도. 도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재앙이 또 사화가 많이 등장하고 특히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133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방외인이라는 게 나와요. 방외인.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이건 써놓으세요. 제도권 박인물이죠. 이 방해인은 제도권 밖에 있는 인물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김시습 나왔죠. 김시습 대표적인 등장을 합니다. 금오신화도 나오고요. 자,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134쪽으로 넘어가면 134쪽에 넘어가시면 뭐 이제 해동 강서시파라고 두 번째 단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135쪽으로 가면 이제 임진왜란과 한문학의 신경향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특히 두 번째 단락이 한 넷째 줄에 조위한이 나올 거예요. 135쪽에. 조위한하면 여러분 이제 배우신 작품 뭐였죠? 채척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그런 그 소설을 쓴 작가죠. 그런 사람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시풍이 많이 강해졌다. 그 135쪽의 마지막 줄에 당시풍이 확산하면서 문학에서 심리적 가치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36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조선시대 한문학에서 고문의 문예미학이 추구된 시기는 선조 영감부터다. 최립 나오죠. 최립. 이제 한문학을 잘한 최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어요. 137쪽으로 이제 가보면 137쪽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16세기 명나라의 그 문단에서 발흥한 전후 칠자의 실론이 이제 뭐 이야기가 또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소품이 나오죠. 유기소품. 두 번째 단락의 한 다섯째 줄에 소품은 하찮은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유기라는 건 뭐 놀유자거든요. 놀러 다닌 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유기. 그런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8쪽 넘어가 보세요. 138쪽 넘어가면 정조의 이제 문체 반정과 조선 후기의 그런 이제 한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조가 이제 문체 반정을 하죠. 문체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들이 이제 너무나 그 뭡니까 평민들의 이야기, 특히 이제 연안 박지원을 빗대어서 이제 문체 반정을 해요. 너무 양반이 평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간다. 이걸 이제 반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138쪽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18세기 중반 이후에 서울 경기 지역 문인을 중심으로 유행한 수호전, 서상기 뭐 이렇게 나왔죠. 이 청나라, 명나라 소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문풍의 변화를 기록한다. 거기서 이제 박지원 나오죠. 이덕무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138쪽에 17세기 이후에 낙후된 현실 문제를 기억하기 위해 고뇌한 지식인들은 경세치용, 세상을 잘 다스린다는 거죠. 치용. 그래서 이제 쓸 용자에다가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다스려서 쓰임새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후생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땅을 잘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경세치용이나 이용후생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농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을 중시하는 거. 우리가 이제 중상학파, 상업을 중시하는 학파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북학파라고 하죠. 이 북은 청나라거든요. 청나라를 이제 숭상한 그런 사람들 중상학파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어요. 139쪽으로 가보면 139쪽.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추사 김정희 실사구시 이 실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사구시 현실 개혁 이런 거 한다는 거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항인이 그 밑에 나왔죠. 여항인은 중인을 가리켜 중인. 여항은 마을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중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인문학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140페이지. 거기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18, 19세기 한문학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전통적 규범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했다. 개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거기 좀 밑줄 치세요. 18세기부터 쭉 추구했다는 점이다까지. 이제 이게 한문학의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141쪽으로 가보면 19세기는 18세기의 창조적 학술 분위기를 계승하지 못하고 단절되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9세기로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단절이 돼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일종의 이제 그 판소리계 소설. 그래서 이제 141쪽에 보면 이 시기는 이제 어떤 시기냐, 4번이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통속 소설이 발달했다. 이것도 판소리계 소설이 발달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지금 6장하고 7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문학을 공부할 때는 너무나 크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지엽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좀 더 크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문학과 이런 그 한문학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쭉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특히 이제 그 시 같은 경우는 이제 123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제 밑에 각주가 다 달려 있는데 여러분이 막 한문의 문장까지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이제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이 훈구파와 그 살인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고려 시대의 그 훈구파와 살인파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좀 빨리 넘어갔는데 132쪽을 보시면 거기 세 번째 단락 훈구파의 뒤 뭐 살인파 나오는데 그걸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훈구파라고 하는 것은 도를 추구하면서 문의 독자성을 강조해요. 자, 여기 이제 훈구파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파가 있어. 살인파는 문은 도의 바탕을 둬야 된다.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뭐죠? 문, 이, 제, 문, 이, 제도죠. 그러니까 이는 뭐뭐로 써거든요. 그래서 문장으로서 이 제자는 실을 제자예요. 실어 나른다는 거죠. 무엇을 실어 나릅니까? 도를. 이걸 이제 문이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구파는 이제 훈구파를 좀 더 설명하자면 훈구파는 그 뭡니까? 세조의 즉위, 세조 아시죠? 수양대군에서 공을 세운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이 살인파는 이제 그 살인파는 누구? 길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학통을 이어받아서 어떤 성리학의 바탕을 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살인파의 특징이다. 네, 그 정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